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김단우입니다. 오늘도 문성환 교수님 그리고 이석형 변호사님 모셨는데요. 두 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그 녹화 첫 방이 나갔잖아요. 네. 주변 분들이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래서 계속 연락도 많이 받고 네. 또 캡처 사진도 많이 보내주시고 네. 셀럽이 된 그런 아. 느낌이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예, 저도 이제 반응들이 좀 있었고 네. 덕분에 이제 심심하지 않은 한 주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에 이제 월요일 밤 10시는 국회는 지금 본방송 보고 또 화요일 밤 10시에는 재방송 보느라 한 주간 굉장히 바빴습니다. 오늘도 그럼 국회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가덕도는 어디인가입니다. 지난 17일이었죠. 정부가 김해 신공항 건설에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사실상 이 백지화를 선언한 건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김해 신공항 네. 추진을 없던 일로 이제 백지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가 전 정부 시절에 내려진 김해 신공항 검토에 대해서 재검토 필요성을 밝히면서 부산 가덕도 신공항 이제 그 물살을 타면서 떠올랐고, 네. 하지만 이제 가덕도 신공항이 이제 동남권 관문 이 공항이 되려면 이제 뭐 TKPK, 그러니까 대구 경북권의 반발과 내년 이제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제 4월에 있잖아요. 여기에 또 2022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노림수라는 그런 비판을 극복해야 할 지금 상황이고, 네. 그 이슈가 지금 많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부산은 이 뜨거운 가덕도 상황이 초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발표 후에 이 가덕도라는 이름이 갑자기 왜 나온 건가요? 가덕도에 공항을 지으니까 가덕도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인데 네. 이제 가덕도는 이제 강서구에 위치한 섬으로 네. 이제 거제도와 부산을 잇는 거가대교가 지나가고 이제 부산 신항만 주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또 웅동경제자유구역 그리고 명지 신도시 이런 신도시들과 인접해 있고요. 네. 뭐 이런 위치적인 특성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공항을 지을 만한 입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산 쪽에서는 가덕도를 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래는 이제 김해 신공항을 건설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가덕도 공항을 세우겠다고 이제 여당이 입장을 바꾸면서 확실히 무슨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사실은 뭐 사회는 이슈는 이슈로 덮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는 이슈가 선거의 당락을 좌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네. 부산 이제 보궐시장 선거가 네. 어떻게 보면 정권에 대한 심판, 네. 그러니까 미투 선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선거였는데 이제 여당에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이제 추진을 하면서 네. 이 부산 자체가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은 야당,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 그러니까 TKPK가 또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이슈를 던진 것이 네.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여당 측에서 의도를 한 걸까요? 이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을? 제가 봤을 땐 정치도 하나의 네. 또 전략 전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정치를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 그러니까 야권의 TKPK 분열을 일으키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 시선을 미투 선거에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프레임을 바꾼 거죠. 네. 그러니까 지역 균형 발전이야.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략 전술을 짠 그런 이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야권의 분열까지는 노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일단 선거 질 것 같으니까 네. 뭐라도 아이디어를 짜내봐라. 네. 오거돈 전 시장이 예전부터 밀고 있었던 가덕도 신공항 이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낙점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야권의 분열이나 이런 부분까지 이제 면밀하게 계산하고 행동을 했다고 하기에는 최근 여권의 행보가 실망스럽기 때문에 거기까지 예측하진 않지 않았을까 이게 제 결론입니다.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도 네. 보면 이제 TKPK가 이제 김해공항 제외한 밀양과 가덕도를 두고 상당히 이제 치열하게 싸움을 벌였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김해 신공항을 이제 활주로를 개설을 하면서 확정을 지어놨는데 다시 이제 가덕도가 불거지면서 제 입장에서는 이게 이슈가 당연히 이제 선거 프레임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두 분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야당의 선거 프레임이 원래 오거돈 전 시장의 손춤은 심판이었는데 지금 정부의 발표 이후 여당이 신공항 건설 찬반으로 이 프레임을 바꾸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예, 분위기는 명백히 바뀌었다고 할 수 네. 있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 이야기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고 있고, 맞습니다. 뭐 공항 이름을 오거돈 공항으로 하자 이런 소수 의견만 있을 뿐이고, 이것보다는 가덕도 신공항 과연 맞는 것인가, 이걸로 절차는 어떻고 뭐 비용은 어떻고 이런 걸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동남권 지역의 공항이 1992년부터 이제 화두가 됐고 네. 이제 노무현 정권 시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화가 됐죠. 네. 그 2002년에 중국 민항 항공기가 이제 돌면서 추락을 하면서 129명이 이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더 급물살을 탄 거죠. 아, 그러면 이 노무현 정권부터 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이 추진이 됐잖아요. 그때 이후에 그런 이유 말고는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사실은 뭐 이명박 네.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는 더 이제 현실화됐고 이게 또 문재인 정부를 넘어오면서 다시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맞춰서 지금 가덕도가 낮다는 이슈 자체만으로도 이 선거판의 저는 프레임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뭐 생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사실 동남권 주민들이 입장에서는 많이 실망스럽고 아쉬울 만한 게 김해공항의 슬롯 포화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87.8%였어요. 네. 인천공항 슬롯 포화율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8.8%였단 말이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공항은 제2터미널을 확장을 하고 계속적으로 설비를 확충하고 있는데, 동남권에는 이제 새로운 설비 확충이나 뭐 공항 활주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동남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소외되고 있는 게 아니냐, 김해공항의 슬롯 포화율이나 시설 포화율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높고 혼잡도 역시 훨씬 높은데 왜 인천공항만 확장을 하고 김해는 확장하거나 새로운 공항을 지어주지 않느냐, 이런 이제 영남 홀대론, 이런 얘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필요한 상황이 맞기는 했던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당시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프랑스의 파리 공항공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당시에 1위가 김해공항, 그리고 2위가 밀양, 3위가 가덕도였는데 왜 갑자기 2위인 밀양도 아니고 가덕도가 올라간 걸까요? 사실 이제 가덕도의 지리적 위치만 보면 이제 섬이라고 해서 이제 24시간 운행이 가능하죠. 근데 김해 신공항은 사실은 밤 11시부터 6시까지는 운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군사공항이에요. 이유가 있을까요? 군사공항이고 이제 도시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원이 소음 많이 때문에.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덕도 이제 섬을 하면 그런 것들은 해소가 되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부산 신항이 있어서 이제 화물 운송에 있어서도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 공항은 해상에 있어야지만 항만과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굳이 단점을 뽑자면 이제 접근성이 이제 멀다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인천공항도 하더라도 네, 사실은 꽤 멀게 멀죠. 느껴져요. 네. 근데 이 아래 영남권에서 공항을 발생한 이유가 아까 우리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러니까 국민의 행출권이거든요. 왜 우리가 굳이 아래 지역에 사는데 인천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가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고, 공항을 만들면 제주도뿐만 아니라 이제 뭐 동남아 또 유럽 뭐 해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초래되고 어떻게 보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을 이제 현 정부에서 밀고 있는 거고, 네. 아까 뭐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가 1위였고 2위가 밀양, 밀양이었고. 3위 가덕도인데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밀양도 마찬가지 지리적 요건을 보면 도시 인접해 있어서 접근성은 좋아요. 근데 다만 아쉬운 부분이 역시 이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밤 시간대 운행이 사실상은 좀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또 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리적 요건에서 이륙 착륙할 때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김해공항은 사실은 돛대산이 있기 때문에 이제 외항항공사의 이제 기장들이 사실상 이렇게 하는 얘기가 네. 가장 김해공항이 착륙하기가 힘들다. 이륙 착륙하기가 상당히 힘든 공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가덕도를 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박근혜 정부 때 이제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에 맡긴 게 16억의 예산이 들었다고 하거든요. 정부에서는 어떤 조사 결과가 있었길래 이렇게 가덕도로 밀고 있는 걸까요? 예, 그 소요 예산이 뭐 16억에서 네. 19억 이렇게 들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고, 네. 2016년 6월 보고서에서는 공항 운영, 접근성, 경제성, 사회 환경 등의 가중치를 서로 이제 다르게 해서 4가지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네. 예, 여기서 이제 가덕도가 최하위였던 이유는 네. 첫째로는 이제 가덕도를 건설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바깥에 있는 바다를 저희가 이제 메꾸면서 새로운 활주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산을 깎아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주변에 이제 네. 산도 조금 깎아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바다의 활주를 만드는 비용이 제일 많이 듭니다. 그래서 활주로 하나 기준으로 네. 뭐약 7조 원에서 8조 원 정도, 활주로 2개 기준에서 네. 약 10조 원에서 11조 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점수는 이제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네. 떨어졌던 다른 거예요. 공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비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2016년 보고서는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부분이 부산의 새로운 거점, 그러니까 영남권의 새로운 거점 공항을 만들면 서울로 가는 수요가 흡수가 되거나 새로운 화물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계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가덕도를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경제성의 문제 때문에 이제 3위를 했다라는 입장이신 건데 실제로 이 가덕도가 바람이 굉장히 많이 세서 착륙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도 있는데 안전한 건가요? 해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파도의 영향, 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가덕도를 미는 이유는 네. 바로 옆에 이제 부산 신항이 있어서 이제 화물 운송에 있어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10조 원의 공사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네. 경제성 문제도 있고 바람에 있어서 이착륙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만 이 가덕도의 장점이라고 하면 24시간 내내 이제 비행기를 이착시킬 수 있는데 과연 영남권 사람들이 24시간 내내 계속 여행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랑스 공항에 막혔을 때도 아무래도 김해가 그래도 1위가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지역이 이제 국민의힘 지역이었다 보니까 대구 경북 그리고 이제 PK 부산 경남 간의 싸움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네. 각자 자기 지역구의 이해관계를 챙길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네,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이 옳으냐 그르냐,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보다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갑자기 돌리게 된 경위와 사업의 이제 급격한 추진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온 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겠다 이런 네. 뉴스가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이제 국책사업, 1,000억 이상의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 이제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타당 BC가 0.7, 김해 같은 경우에는 0.9 정도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과 편익이 발생하는지 계산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무조건 타당성 조사를 생략을 해버리고 가덕도에 공항을 짓겠다. 이런 식의 막무가내식 추진은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 쪽에서 이 이슈에 적절히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가덕도 신공항에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네. 절차나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위법한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당론을 확립해서 네.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각 국회의원분들 개인이 서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이슈를 챙기게 되면 아마 국민의힘이 부산시장 선거에서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TK가 밀고 있는 밀양 그리고 PK가 밀고 있는 이 가덕도 어느 곳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저도 나름대로 조사를 네. 했어요. 그러니까 김해, 밀양, 뭐 가덕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김해공항 있는 공항을 좀 더 이제 확충을 해서 하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왜냐면 밀양 지형 자체가 워낙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착륙에 문제가 있고 가덕도의 장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운영이 될 수 있고 또 신항에 가까워서 화물 운반에도 이제 비용 절감이 있고 다만 이제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제 바람이라든지 이제 해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시점이 문제라고 좀 봐요. 이게 선거를 내년 네. 보궐선거를 4월달인데 뭐 한 5개월 남짓 상황에서 이슈를 네. 만들어서 서로의 이점을 위해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이점을 위해서 지금 선거만 생각을 하는 네. 거잖아요. 이슈가 터지면 본질은 전부 다 생략을 해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이제 네. 모든 이권에서 이점만 이점상, 생각하는 네. 그런 부분들 이렇게 되면 항상 저희가 이제 화두를 얘기한 것처럼 피해보는 건 국민입니다. 당장은 가덕도에 생기면 땅이 올라가고 밀양에 생기면 밀양 땅값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는 당연히 생기겠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국민이 얻는 것들에 대한 그런 실효성, 필요성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 시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시점을 선택한 이 여당한테 확실히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맞을까요?
일단 프레임은 여당이 짰는데 네. 야당이 어떻게 반격하느냐에 따라서 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야당의 대처 능력을 감안을 네. 했을 때 야당이 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지금 야당 내부에 분열이 있긴 한데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야당 내부에 분열이 있는 거는 이제 TK, PK 지역의 분열이에요. 근데 네. 이제 내년 4월에 보궐선거는 부산이잖아요. 네. 그러면 가덕도가 유리하면 여당이 프레임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야권도 유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국민의힘의 이제 부산 지역구 네. 의원들이 그렇게 찬성을 들고 반기는 거예요. 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뭘 반기냐? 손해볼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신의 한 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절묘한 한 수예요. 이슈로 프레임을 바꿔서 정권 심판할 수 있는 것을 설사 지더라도 미투 선거가 아닌 지역구 이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선거로 만들었기 때문에 차기 2020년 대권까지 노리는 거예요. 설사 부산에서 지더라도 네. 서울시장을 이제 확보를 하고 이제 대선까지 보는 큰 프레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 처음 김해 신공항 얘기가 나온 배경은 2002년 4월 15일 129명의 사망자를 중국 민항기 김해 돛대산 충돌 사고로 안전을 위해서 신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18년이 지난 현재 우리는 안전을 위한 공항 건설이 아닌 누군가의 이점, 이익을 위한 논의만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치 논리가 아닌 국민을 위한 선택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엄마의 조건입니다. 지난 16일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해외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출산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유리 씨 나이를 보시면 1979년 한국 나이로 41살이죠. 네. 지난해 이제 10월 달에 한 산부인과에서 이제 난소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48살의 나이로 자연 임신은 어렵다고 이렇게 판결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유리 씨는 사실은 이제 비혼주의죠. 결혼을 원하진 않는데 네. 아이는 꼭 갖고 싶다고 이렇게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를 해왔고, 그래서 33살 때부터 이제 난수 기증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많이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에 이제 돌아가서 일본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기증 받아서 네. 이제 올 3월달에 이제 건강한 아이, 합친 목표된 아이를 아들 출산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이슈화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 사유리 씨 출산 소식에 대해서 이제 방송가에서도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또 정치권에서도 축하의 말을 전했는데요. 정치권의 관심 어떻게 보시나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슈가 되고, 네. 이게 또 이제 한국인이 아닌 일본인, 사유리 씨가 방송인이 낳았다는 것에서 이슈가 됐죠. 네. 여성 출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제 법률 개정이 이제 많이 필요했었는데, 사유리 씨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정치권 더 자극시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유리 씨가 불꽃을 쏘아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이 사유리 씨 말에 의하면 한국에서는 정자기증을 통해서 출산을 하는 게 불법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저희 생명윤리법 제24조는 네. 배아 생성 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네. 뭐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 수정 시술 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 시술 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배우자가 네. 있는 경우에는 네.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없는 경우에 그럼 없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 네. 이것이 이제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의 의견이었고, 근데 이제 산부인과 학회 윤리 지침이 법적인 혼인관계에서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지침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근거로 이제 한국 내에서는 잘 시행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지침의 효력이 없고 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동의 필요 없다. 따라서 이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정자기증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유권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 한국에서도 시행된 사례가 있을까요? 사례가 있죠. 2008년도에 이제 방송인 허수경 씨가 약 12년 전쯤. 네, 12년 전에 이제 허수경 씨가 대한민국에서 정자를 기증을 받아서 난 비혼모
때였고 그때는 질타를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반응이 다 예, 부정적이네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법률이 애매모호했고 네. 2005년 이제 황우석 박사 이제 주기세포 논란 이후에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제 세분화되고 더 이제 철두철미하게 바뀌면서 사실 그 이후엔 거의 불법화됐죠.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자기증이라는 것은 이제 난임 시술을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고 나서야 되는데 사실은 규정에 보면 결혼하지 않은 자가 서면을 받아야 된다는 조항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찬반 논란이 이제 뛰어들게 됐고 그 당시에 이제 허수경 씨가 아이를 출산을 하면서 이제 그때도 이제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된 그런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이게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일본인 사유리기에 응원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한국인 사유리였다면 이 비난과 가십거리의 대상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게 네. 옛날 허수경 씨 사례보다는 일단 많이 시간이 바뀌었네요. 지났다. 그리고 이제 정자 기증이나 이런 난임 시술의 역사는 한국에서 이제 15년에서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15년에서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시술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그걸 널리 알리진 못했지만 그런 어떤 사회 인식의 변화와 과거와 다른 이제 그런 시대상을 감안을 하면 한국인이었더라도 크게 비난받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다만 한국인 연예인이었다면 정자가 누구 것이냐 또는 이제 뭐 숨겨둔 남자가 있다 이런 식의 루머가 재생산되었을 확률은 좀 높습니다. 연예인에 따라서. 가십거리가 됐을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인데 이런 어떤 정자 기증이나 이제 비혼모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의외로 많은 쟁점이 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사유리라고 해도 뭐 저희가 사유리 씨를 뭐 일본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방송인 중에 한 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인, 일본인 이런 차별은 크게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사유리 씨 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문제들을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제도에 대한 인식, 이 가족제도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확장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여성이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갖는 건데 네. 사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죠. 현재 사회에서 많이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만 여성이 본인에 대해서 결혼하지 않고 출산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사유리 씨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불꽃을 쏘아 올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08년도에 있었던 이제 허수경 씨의 정자 기증에서 출산한 것이 다시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고 저는 사유리 씨가 이제 뭐 아이를 갖기 위해서 본인이 엄마가 된 거잖아요. 비록 정자 기증을 받았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난소가 뭐 48세 이상으로 자연 출산이 어렵다고 해서 본인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저는 사유리 씨에게 칭찬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게 뭐 반응 자체는 사유리 씨를 응원하시는 반응인데 네. 사실 이것보다는 좀 법적인 문제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이 첫째로는 정자 기증을 받아서 태어난 아이가 정자 기증자의 아들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이 또 있고 상속적인 측면입니다. 예,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대한민국 법원은 불특정 다수의 정자가 제공되는 정자은행에서 제공받은 정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정자를 제공한 사람이 자기의 자식으로 인지를 하지 못한다. 이게 현재 이제 한국의 대세적인 판례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희가 특정 사람으로부터 정자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사람의 뭐 정자를 쓰고 싶다라고 해서 이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친자로서 인정이 되고 네. 예, 이게 비록 이제 거기에 따라 합의를 했다고는 사전 합의서를 보통을 작성하는데 네. 작성을 해도 그 합의서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또한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좀 더 제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둘째로는 이제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계만 봐도 뭐 결혼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60%, 네. 50%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일종의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 네. 또는 독일의 생활 동반자법과 같은 결혼이 아닌 네. 결혼과 뭐 동거 이 정도 사이에 있는 어떤 다른 제도를 도입을 해서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이성을 만날 생각, 이성이나 동성을 만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좀 제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로 우리나라도 이제 가족제도에 좀 변화가 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정자 기증에 있어서 이제 정자를 우선 고를 수 있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개인적인 정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이런 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알려주지도 않고요. 근데 다만 뭐 키라든지 머리가 곱슬머리라든지 뭐 직모라든지 뭐 안구의 색깔, 뭐 피부 색깔 이런 것들은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해요. 또 성격이 네. 크게 이제 외향적이라든지 내향적인 것도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가족제도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거죠. 정말 여자 혼자서도 아이를 출산을 해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가족의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이제 법적 또 개선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자를 선택해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된다면 이게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윤리적으로는 이제 네. 크게 두 가지 문제를 들 수 있는데 네. 첫째로는 정자를 기증한 사람 관점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왜냐하면 원하지 않는 자식이 갑자기 생겨버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이제 태어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을 친부로 둘 수 있다는 사실 또는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라야만 한다는 사실 윤리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현실적으로 아이의 선택권 태아 또는 태아의 선택권은 현재 이제 크게 문제로서 다뤄지지는 않고 있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교수님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건 태어나는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태어나는 시점에서는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게 잘 된 건지 또는 잘못된 것인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뭐 기회나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잠재적인 아이의 선택권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정자기증 또는 비유모 문제를 다루기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 그런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의 법 체계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면 저희 법 체계는 지금 난임의 치료에 맞춰져 있지 네. 정자를 제공하거나 뭐 다른 체세포나 배아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선택권까지는 이제 효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들이 몇십 년 뒤에 다 자라고 나서 맞이하게 될 어떤 인격적,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법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윤리적 문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저출산 문제도 지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이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출산을 해결을 하려고 아빠 없이,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없이 정자를 기증받아서 비혼모가 된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아버지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뭐 결손 가정들도 상당히 많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이가 아버지 역할을 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주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네. 근데 부모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는 비혼모는 부가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모가 있는 건데 사유리 씨나 우리 뭐 대한민국 전례를 봤을 때 허수경 씨 입장을 보더라도 허수경 씨는 또 아이의 성을 본인 성은 허 씨를 따랐어요.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아이가 궁금증을 갖고 사춘기나 이런 이제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고 네. 어떻게 사회적인 관점에서 이슈가 됐을 때 어떻게 논란거리가 안 되는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선 사실은 많이 이제 사회가 개선되고 많이 이제 개방적이어서 그런 부분이 뭐 점차 없어지긴 하겠습니다만 아이가 또 받을 상처에 대해서는 네. 또 생각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거고 아무리 법적으로 개선을 좀 하고 법률적으로 해서 뭐 비혼모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해도 받는 상처는 엄마보다는 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혼모 또 사유리 씨도 수많은 생각을 하고 사유리 씨가 이제 아이를 가졌을 때 유튜브 영상 제가 한번 돌려봤어요. 봤을 때도 걱정 반, 두려움 반, 설렘 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무서움도 있었겠습니다만 아이를 좀 더 생각을 하는 과정에서 뭐 사유리 씨를 선택을 했다고 봐요 저는. 저출산이라는 이슈에 좀 더 집중을 해보면 인공수정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진 않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기 힘들기 때문이지 아이를 낳기 힘들기 때문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 인공수정 제도의 활성화가 도움을 줄 수 있느냐?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다른 배우자 없이 아이를 낳고 싶은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저출산의 근본적인 대책이 인공수정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정부는 법안 개정을 조금 더 해보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는 건가요? 좀 더 여성의 결정권 네, 그리고 이제 정자를 기증하는 사람들의 결정권을 개선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에 파생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와 미래에 발생하게 될 문제들을 예비적으로 이제 규율을 하면서 보완 입법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 선수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3남매를 대리모를 통해서 출산을 했습니다. 이 사유리 씨의 경우와는 좀 다른 경우인 건가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같은 경우는 이제 2017년 6월달에 이제 대리모의 도움으로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네, 근데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주니어라는 아이를 낳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혼전 임신에 있어서 이제 밝혀졌죠. 그러면서 이제 위자료 한 260억 정도를 주고 네. 이제 데리고 왔어요. 네. 이걸 이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둘째, 셋째, 이제 쌍둥이를 출산을 하면서 이제 대리모를 통해서 이제 낳고 현재 또 넷째까지 출산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결혼은 안 했어요. 호날두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지금도 이 스페인 출신의 이제 여친과 이제 넷째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논란이 많은 게 뭐냐면 네. 결혼 안 하고 아이는 갖고 싶고 근데 이제 비혼모는 여성의 선택권이잖아요. 네. 근데 대리모는 어떻게 보면 남성의 선택권인 거예요. 그래서 비혼모와 대리모의 차이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 법적으로는 문제 없나요? 해외에서? 대리모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인정이 되지는 않고 있고 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대리모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인도에서는 대리모를 통한 네. 어떤 아이의 매매와 같은 좀 불법 입양이라든지 뭐 영아의 매매라든지 이런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는 정자를 기부하는데 큰 노력을 들지 않지만 대리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개월 정도 오랜 기간을 거쳐서 네. 이제 아이를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그 둘을 동등선상에서 놓기는 힘들고요. 네. 이제 대리모 제도는 이제 개발도상국이나 뭐 인도 같은 나라들에서 좀 불법적으로 악용이 되는 사례들이 있다. 이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자기증을 통해서 출산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해외 사례들은 어떤가요?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법안이 나와 있나요? 보통 이제 구미 선진국에서는 정자기증의 역사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이로 인한 상속이나 네. 인권이나 태어날 아이들의 어떤 그런 것까지 보통 한 번씩 다 겪었어요. 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제 정자 기증의 유형에 따라서 네. 친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런 형태의 인공수정도 이제 있고 이제 친부의 선택에 따라서 친부를 도저히 찾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이제 형태의 정자 기증 제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각자 다른 나라들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계약과 약정을 중시를 해서 계약과 약정에 따라서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이제 권리나 권한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제 각국의 어떤 입법례들이나 실무례들을 참조를 해서 우리나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모를 보면, 그러니까 체외 수정한 배를 이제 여성의 몸에 자궁에 착상시켜 아이를 낳아준 이 대리모 이제 밑에 보면 그런 형국인데, 특히 요즘 이제 외국에서는 뭐 대리모들을 통한 이제 출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외국에 이제 유명 셀럽들이 또 많이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델 뭐 티아라 뱅크스라든지 섹스 인더시티 나온 이제 배우 이제 사라 제시카 파커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여성의 입장인지 남성의 입장인지도 또 이제 나눠봐야 돼요. 그러니까 호날두처럼 남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거죠. 여성의 결정권과 남성의 결정권이 대리모는 좀 상반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요. 비혼모와도 다른. 네. 그러면 이게 비혼의 경우로 넘어와서는 이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이제 추세가 나아가고 있는데 남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곧 남성의 자기 결정권도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점점 혼인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되면 결혼제도 자체가 붕괴하게 될 위험성이 크고 그때는 정말로 쌍방의 자기 결정권만을 근거로 만남을 지속하거나 그만두게 되는 어떤 동거나 결혼 사이에 있는 대체적인 제도가 도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동시에 남성의 결정권 또한 존중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이혼도 굉장히 작고
결혼율도 높지 않고 결혼율도 높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제 선진국들의 트렌드인데 과연 선진국들의 이 트렌드가 옳은 것인가? 라는 점에서는 뭐 의문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서로를 위해서 뭐 희생을 한다거나 서로를 위해서 뭐 좀 더 양보를 한다든지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금씩 옅어지고 자기의 권리와 결정권을 중요시하면서 이제 전통적 의미의 가정을 꾸리기는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것이 과연 옳은지는 의문이긴 한데 역사적 흐름 자체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사유리 씨의 이번 출산은 한국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녀의 출산 소식이 들려오고 우리는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이후에는 이제 정치권에까지 영향을 미쳤는데요. 더불어민주당 한정혜 의원은 출산을 축하하며 한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지만 이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고 밝히며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회적 화두가 된 비혼 출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상 한 주간의 이슈였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자기 낙태죄 및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는 정도가 최소 침해성을 위반한다고 판시를 했는데요. 오늘의 입법 예고,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변호사님, 이번에 이은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 어떤 내용인가요? 예, 낙태죄의 대상이 되는 형법 제269조, 네. 제270조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예, 이은주 의원안에 따르면 이제 낙태죄는 앞으로 적용 대상이 없고 네. 자유롭게 이제 임신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네. 또 이은주 의원 다른 안에 따르면 임신 중단 시술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꿔서 네. 이제 자유롭게 누구나 임신 상태를 그만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은주 의원안의 주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형법 269조, 270조를 삭제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뭐 형법 269조 그러니까 낙태 조항에 보시면 네.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요. 네. 형법 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이제 관한 법률 보시면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 부녀의 이제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네. 이게 지금 269조, 270조에 대한 건데 이은주 의원은 이거를 완벽하게 삭제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의원을 발의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게 낙태 시술을 하게 되면 당사자와 이제 시술을 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았다는 말씀인 건가요? 네, 모두 처벌을 받고 있었고 뭐 처벌의 형량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의사 시술을 해주는 의사와 낙태죄를 이제 범한 이제 임산부까지 같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술자와 그리고 당사자면 남성은 빠져 있던 건가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낙태를 하라라고 네. 하면 이제 교사나 네. 이제 공범으로 처벌을 받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은 이제 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건데 낙태가 모두 가능하게 된다 이런 건가요?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대한민국 법률상에 이제 확정이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죄가 없는 거죠.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이제 임신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중절할 경우는 의사나 이제 본인도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인 거죠. 근데 이번에 발의한 정부에서 입법 예고안에 보면 조금 단계적인 낙태를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어떤 내용이죠? 정부안의 경우에는 초기와 중기, 후기로 나누어서 초기에는 자유롭게 허용, 중기에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 후기에는 원칙적인 금지 이렇게 3단계로 나누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떤 근거에 따라서 마련된 거죠? 이 주수에 대해서도. 네, 보통 이제 333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네. 1973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로 vs 웨이드 사건에서 단계적으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내린 그 판결례를 이제 대한민국 입법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네, 현실적으로도 이제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부분이 사실 초기에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초기에 행사하지 않고 갑자기 나중에 마음이 바뀌는 것까지 인정해 줄 필요는 없다. 그리고 태아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의 형태를 갖추고
아기로서 생각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그 시점이 돼서는 낙태를 제한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었고, 저희 정부 역시 이런 견지가 합리적이라는 전제 하에서 임신 후기까지 무제한적으로 열어줄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거치고 이런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저희 유엔 경제사회문화권리위원회나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이미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의 낙태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를 하였고, 유럽에서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서유럽 국가뿐만이 아니라 폴란드, 아일랜드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요즘엔 낙태죄를 폐지하고 있는 것이 추세고요. 네. 미국은 이제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로 vs 웨이드 사건으로 당연히 인정을 하고 있고, 네. 중국이나 싱가포르마저도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적인 흐름 자체가 네. 제한적인 허용에 가깝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완벽하게 모든 걸 금지한다, 이렇게 모든 형태의 낙태를 이제 처벌한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힘든 점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서 14주 이전에는 자유롭게 낙태를 하게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세계적인 흐름의 입법례와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 법이 왜 그러냐, 이것보다는 좀 국제적인 흐름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다만 이제 이은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후기에도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논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사자와 이제 시술자를 처벌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한 그런 법안인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건지 그런 방향성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게 낙태죄라고 해서 방향성을 갖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이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이제 다를 거고, 사실은 낙태를 보면 남성이 피해받는 것보다는 여성이 정신적, 건강적으로 피해받는 게 상당히 크거든요. 남성들이 뭐 같이 산부인과 가서 낙태를 같이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저는 없다고 보고, 여성들의 결정권에 의해서 여자가 가서 이제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그렇게 결정을 하는, 뭐 부득이한 상황이 초래된다고 하는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인이 있어서 조금은 낙태죄를 법안을 발의하려면 피임 제도에 대한 저는 법안도 사실은 같이 좀 따라와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이제 사견입니다. 이 낙태죄가 허용이 되고 나면 무분별한 낙태로 인해서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가, 법안 자체가 좀 졸속 법안이거든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선 입법을 하라라고 네. 이제 명령을 했는데,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와서 뭐 사회적인 논의를 하고 빠르게 법안을 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예전에도 다른 헌법 불합치 결정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입법 시한이 도과하고 나서도 정부안조차도 제출되지 않았다거나, 입법 시간이 거의 도과하기 마지막 시점에 가서야 국회의원들이 법률 개정안을 내놓거나, 이런 점들이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회적 논의가 채 성숙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그냥 헌법재판소가 기한을 설정하니까 그거를 맞추기에 급급한 법률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뭐 예전에도 뭐 과밀 수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헌법 불합치 결정례에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입법부와 정부의 태도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좀 미리 저희가 논의를 하고 미리 이제 법률안을 마련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좀 더 듣고, 좀 우리가 사회적인 어떤 숙의 과정, 숙려 과정을 거칠 수 있다면 좀 더 성숙한 법률안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거의 대부분의 법률안이 쫓기듯이 헌법재판소의 개선 입법 시한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빨리 합시다 이러면서 외국 거 적당히 뺏겨다니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의 입법 관행은 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낙태죄에 대한 논란은 굉장히 핫 이슈였는데, 헌재 결정이 난 이후에도 이 정치권이 계속 미뤘던 이유가 그냥 그 기한이 마감할 때까지 계속 미뤘던 걸까요? 사실은 이게 본론적인 걸 또 따져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제 입법을 만드는 이제 국회의원들을 보시면 사실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남성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닥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에 대해서 화두가 된 거는 최근 들어서 여성 의원 수도 이제 많아지고, 또 여성이 이제 자기 결정권을 이제 주장하는 인원들도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여론들이 많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거고, 그전에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휴시 묻혀가는 그런 국회의원안
정치 이런 발언도 사실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번 법안으로 다시 조금 돌아와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윤주 의원이 발의한 이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이 세트로 볼 수 있는데 어떤가요? 예, 이은주 의원안은 일단 임신 중절을 임신 중단이라는 언어로 바꾸고 네. 폭넓게 낙태를 허용하는 법안입니다. 네. 또한 이제 임산부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는 내용과 또 이제 낙태를 위한 뭐 신고라든지 뭐 어떤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제 뭐 정부안도 크게 다르지는 않는 입장이고요. 정부안 역시 이제 연간 50억 원 정도 출산이나 낙태랑 관련해서 비용 지원을 이제 추계로 잡고 있고, 뭐 이은주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뭐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긴 하지만 모자보건법 개정안 자체는 정부안과 뭐 크게 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재 상황이 조금 궁금한데요. 이 낙태죄에 대해서 현재는 이게 판결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먼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네.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죄다? 지금까지는? 네. 지금은 현재로서는 낙태죄가 계속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만 검찰에서는 12주 이내 초기 낙태는 불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였고, 이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낙태로는 거의 처벌되고 있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입법부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을 마련하지 못하면 네. 그때부터는 낙태죄는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낙태는 가능해지고 죄가 아닌 그런 게 되는 네, 거예요? 전면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찬성 쪽에서는 정부안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네. 그러면 이게 기한을 넘기면 뭐 주수에 따른 그런 단계별 그런 적용 기준 없이 그냥 가능해지는 건가요? 낙태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위헌이 돼버리기 때문에 낙태죄로는 일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부안이 올해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겠네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게 뭐 그냥 문제거리가 안 되고 그냥 통과 가능성이 저는 용하다고 봅니다. 예, 아무래도 시한이 급박하기 때문에 어떤 대체 토론이라든가 뭐 자구 심사라든가 이런 과정들을 좀 생략하면서까지 좀 무리하게 입법을 하지 않을까, 좀 빠르게 입법을 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2021년 1월 1일부터는 낙태라는 것이 아예 없어지게 되고, 또 모자보건법 역시 이제 기존 상태에 머물게 됨으로써 이제 입법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입법의 공백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입법을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제 논의가 충분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게 낙태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어 왔는데 올해가 지나게 되면 일단 낙태는 죄가 아니게 됩니다. 2012년에 헌재는 낙태죄 합헌 결정을 내릴 당시에 합헌 4명, 위헌 4명으로 팽팽히 갈렸습니다. 당시 합헌 의견을 살펴보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보다 크지 않고 태아도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위헌 쪽 의견을 들여다보면 임신 초기 자발적 임신 중절까지 금지하고 처벌하는 건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시했습니다. 이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이 두 가지를 정해놓고 양자택일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는 국가와 남성은 빠져있기 때문인데요.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상 오늘의 입법예고였습니다. 네, 오늘의 국회는 지금 총평을 또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가요? 정말 이 노래가 생각나네요. 노래요, 네. 테스형 세상이 왜 그래. 정말 세상이 네. 어지러워요. 오늘도 어지러움인가요? 네. 네. 이게 사실은 이 생명의 지금 존엄을 다루는 오늘 네. 그런 뭐 낙태라든지 그다음에 또 비혼모, 대리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눴잖아요. 네. 사실은 저도 남성이라서 여성의 출산에 대해서 사실은 느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잘 모르는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저희가 같이 함께 만들어가야 될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법률로서 좀 강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좀 가슴이 좋지는 못하네요. 네. 마음이. 네. 도덕적, 윤리적인 그런 어지러움이 있다. 그럼 변호사님은 총평한 말씀.
오늘따라 중요한데 졸 속으로 처리되는 것들이 좀 많다. 늘 그랬지만 네, 좀 그렇지만. 유난히 눈에 띄는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하면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겠지만 나와 가족을 위해 방역수칙만은 꼼꼼히 지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